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2주차 3교시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과학적인 세계관과 종교적인 세계관, 이것은 대립적인가 아니면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쭉 훑어봤어요. 어떤 때는 대립하고 있었고 어떤 때는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30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교적 세계관이 사라져가고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학이 진보할수록 종교는 점점 과거에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과학과 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시대든지 살아서 같이 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보면, 창조 이야기 보면 우주가 무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언제예요 이게? 기원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수천 년을 거쳐서 1940년대까지는 우주가 영원불변하다 이렇게 과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1940년대까지 우주는 변치 않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모습은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건데, 4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빅뱅, 여러분 뭐 아이들 그룹 이름은 아닙니다. 빅뱅, G드래곤, GD가 아니고요. 빅뱅 이론이 생기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소멸하고 생성하고 생물처럼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 우주의 연대상의 시작, 우주도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50년 동안 표준 우주 모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어떤 시점에 생겨났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천체 물리학이 얼어붙고, 지금까지 종교가 말했던 그런 창조 이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우주는 그냥 영원히 그대로 있지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생겨난 표준 우주 모델 보니까 어떤 때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종교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인정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시대의 우주론, 천체 물리학과 종교의 창조론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천체 물리학에서 볼 때 창조론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의 논쟁으로 연결돼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오죠. 이제 그래서 과연 천체 물리학에서 과학은 우주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32페이지, 프로이트. 20세기를 움직인 세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세 사람. 한 사람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세계가 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식세계가 있다. 이건 무의식인데 잠재의식이다. 이것이 의식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인간은 두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깨어있는 현실과 잠들어 있는 현실, 두 현실이 인간을 움직이는데,
잠들어 있는 현실 세계가 더 크고 무한하다.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를 밝혀낸 사람이 프로이드죠. 또 한 사람은 칼 막스죠. 이 사람은 사회학에서의 혁명, 심리학에서의 혁명, 또 하나는 뭐죠? 과학, 물리학에서의 혁명.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이 세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심리학에서의 혁명, 사회학에서의 혁명, 물리학에서의 혁명. 자, 아인슈타인은 누구냐? 막스와 프로이드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 자, 그 가운데 이 프로이드의 혁명이 과학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근대 인류가 세 가지 자기애적 상처, narcissistic wound, 이 자기애라고 하는 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책에 보면 세 가지 자기애적 상처.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는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나르시스트가 돼요. 그럼 인격장애가 와요. 이걸 narcissistic disturbance라고 그래요. 자기애적 인격장애. 그 사람은요,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못 맺어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요. 결국은 자폐증에 걸려요. 자, 인류가 세 가지 자기애적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기도 좋죠. 첫째,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 인간이 자기애라고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우주의 근원이다. 이 인간중심적인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자기애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로부터 소외당해요. 인간은 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관계를 거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로부터 소외당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는요, 타인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 여러분이 아들인 줄은 아버지와 엄마와 대면했을 때 자기가 아들인 줄 알죠? 아빠 엄마를 어디다가 고려장시키고 저기 요양원에 보내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들인 줄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도 못하게 되고 아들의 정체성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 앞에 있을 때 남편이라고 하는 책임감과 남편으로서의 의식, 자의식이 형성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자아의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깨닫기 때문에 타인은 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우주의 중심으로 알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생긴 거예요. 상처 입은 건 두 번째 뭐냐? 인류가 지구의 행성에서도 인간이 왕이다. 이게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 상처받잖아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늘의 우주 운하계를 쫙 보니까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먼지만도 못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앞에서는 자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주를 만든 신이 우주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깨닫고서 내가 우주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것이 지구는 태양을 도는 한 행성에 불과하다.
이게 밝혀지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적어도 인간은 지구에서는, 이 피조질서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 할아버지 수천만 대 손자라는 거예요. 원숭이 할아버지 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보다가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상처가 돼요, 인간이. 이게 두 번째 상처라는 거예요. 재밌죠? 세 번째, 인간이 자신의 영역,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었는데 우주의 주인도 아니야. 이제는 조그만 지구의 주인도 아니야. 더 자존심 상하는 건 인간이 자기의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프로이드. 자신의 한정된 영역, 자기 안에서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밥 먹지 않은 게 이게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갑자기 밥을 먹으려고 지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된 것을 나는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상처를 받았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는 이거보다 자존심이 더 상하게 돼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기계라는 거예요. 도킨스가. 인간은 밈이다. 생존 기계다. 그 인간은 껍데기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조그만 유전자가, DNA가 인간을 조종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DNA이고 인간은 그 DNA를 후손 또 다음 대로 그 DNA를 옮겨주는 기계 장치라는 거예요. 생식을 통해서 내 DNA를 그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selfish gene. 아셨죠? 갈수록 인간의 지위가 격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존심 상했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2페이지 마지막 줄.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세계관, 아주 중요해. 세계관, 웰탄샤움, 월드뷰,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은 뭐냐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세계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볼 때 저거 왜 저래? 저거 틀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세계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신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중세도 예외는 아니다. 중세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태양과 다른 천체가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는 믿음. 이건 중세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거부하면 안 되고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의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빛이 존재해요. 우리 시대의 세계관이 있고 중세시대의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보는 것이지 우리 시대의 세계관과 맞지 않는다고 그 세계관을 우리가 거부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을 지구중심적 우주관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 기독교 성서 안에도 보면 해가 오전 7시 33분에 떠올랐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세계관이 그 안에 성서 안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이미 2세기 한 100여 년 AD 100여 년 때쯤 돼서 프톨레미오스가 만들어낸 천동설적인 우주관이죠. 자, 그거 보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특징. 지구중심적인 우주관의 세 가지 특징 나오죠. 1.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2. 모든 천체는 원을 그리며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 3. 회전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그 중심 역시 또 다른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형태를 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구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통해서 16세기에 들어와서 태양 중심 모델, 이게 바로 지구 중심 모델에서 태양 중심 모델로의 혁명이 일어나요. 이것을 바로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코페르니시안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것을 주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시대에는 지구중심적인 세계관이 지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16세기가 다 돼서도 여전히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처럼 지구중심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중심적인 세계관을 말하게 되면 다 화형당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르다노 브루노, 갈릴레오 갈릴레이, 똑같이 코페르니쿠스처럼 태양중심적 세계관을 말했죠. 그런데 둘 다 교황한테 불려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둘 다 교황한테 회유를 당했죠. 네가 지금 당장 다시 지구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네 마음을 바꾸면 너는 죽지 않을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해라.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갈릴레오는 맞았어요. 저는 한 번도 태양중심적 세계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중심적 세계관을 말했죠. 천동설을 말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조르다노 브루노는 끝까지 태양중심적 세계관을 거부하지 않다가 화형당하는 시대였죠. 자,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과학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35페이지. 따라서 성경과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룬 최초의 글로 인정받은 레티쿠스의 성경과 지구 운행에 관한 논문과 같이 초기에 발표된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대한 변론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다뤘다는 거죠. 그 쟁점이 뭐냐? 첫 번째,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낼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됐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편을 들게 되면 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때만 해도 태양 중심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자기들이 인정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랫동안 지구중심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되었던 이 성경과 종교적인 견해가 이게 사실은 잘 맞고 있다, 서로 연결되고 부합한다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하면 종교를 거부하게 되니까 자기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종교와 과학이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태양 중심적인 세계관의 증거를 제시하려니까
난감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36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태양 중심설, 다시 말해서 지동설이 부상하면서 종교계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점점 그게 지배하니까, 야,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를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했던 것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게 큰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너무 과학이 확실하게 다가오니까 태양 중심적 세계관으로 성서에서는 지구 중심적인 세계관이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그것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려고 이제 성서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첫째,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그대로 해석해서 창조가 24시간으로 해서 6일에 걸쳐 일어났다. 그냥 그거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비직회적, 우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너무 과학과 부딪히지 말자. 부딪히지 말고 그 성서 내용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야지 24시간 6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의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따라서 많이 이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의적으로 비직회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24시간이라고 보지 말자. 하루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6일을 6일로 보지 말자. 그냥 우주의 과정, 시간적인 과정,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그 시퀀스가 그 과정이 7일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 창조주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 하는 식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accommodation, 조정이에요. accommodation, 조정이라는 뜻다기보다는 적합화시키는 거죠. 내가 어디에 나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다가 과학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종교가 우리가 과학에 한번 갖다 우리를 맞춰보자. 이게 accommodation,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 이는 성경의 해석과 자연과학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접근법인데, 이 성서적인 모든 내용들이 문화 및 인류학적 조건의 방법과 일어나서 그 결과를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과 잘 조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말하면 종교를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과학, 또 문화, 우리의 사회와 잘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자꾸 이게 어떻게 처녀가 아기들 낳아?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니까 과학에 맞추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적인 해석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다 거부하고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통해서 성서를 재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조종의 접근법은 아주 종교와 과학과의 갈등 속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이 이게 태양 중심적인 세계관이 생겨나면서 완전히 극적인 갈등을 겪은 거예요. 종교와 과학이. 이건 뭐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여전히 지구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지구중심적으로 나가던 과학이 확 코페르니쿠스 때문에 변절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태양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나가니까 세계관이 바뀌면서 갈등의 폭이 심해지니까 16, 17세기에는 이러한 조정, 종교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좀 다가서려고 하는 운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연과학이 인정받고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거예요. 종교와 싸우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을 적극 장려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